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고대 국가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서가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죠? 우리 교과서의 경우에는 정치사 쭉 나가고 그 다음에 경제사 쭉 나가고 사회사, 문화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같은 시대의 것은 같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사 먼저 좀 나가고 고대의 정치 나가고 고대의 경제, 고대의 사회, 고대의 문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정치, 고려시대 경제, 고려시대 사회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배움책이나 교과서의 페이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요거 시간 순대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를 안 가져왔네. 이거 잠깐만. 으아! 자, 우리는 삼국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걷었으며 뭘 하고 먹고 살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볼게요. 자, 삼국의 수취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취제도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제도를 일컬어 수취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프린트 모자라니? 내가 다 줬을 텐데. 여기 나와서 한 장 더 가져가세요. 아이고 수업 한번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자,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요, 백성들로부터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세금 체제인데요, 크게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합니다. 자, 조세는 대체로 재산세, 토지세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공물과 포를 징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집 호자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님 말 안 들을 때 부모님이 너 이 자식 어디에서 파버린다라고 하시나요? 호적에서 하잖아요, 그지? 호적이란 집집마다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기록한 장부를 호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업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돈을 거래할 때 세금 낼 때 쓰기보다는 곡물, 쌀이나 아니면 옷감 같은 것들을 화폐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세금 낼 때 사용을 하기도 하였거든요. 포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과 옷감으로 세금을 걷었구나라는 것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산물이란 어떤 지역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특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좀 알려나? 경상북도 상주의 유명한 특산물 뭐 있을까? 곶감 같은 거 잘 알고 있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 하면은 감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 지역의 특별한 생산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라에다 내는 세금을 일컬어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 과거에는요, 인간이 일할 노동력도 세금을 걷는 형태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 노동력을 세금으로 걷는 것을 일컬어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성인 남성의 기준은 15세였어요. 그래서 15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징수해서 왕궁을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드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농업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물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뭔 돈? 왜 백성들이 더 많은 농업 생산물을 얻기를 원했을까? 뭐 하려고?
세금도 많이. 그렇지. 백성들이 돈이 많아야 세금을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될 것이고 나라가 안정될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장려하기도 하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우리가 도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은 좀 많이 미흡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더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땅을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센 소를 이용해서 땅을 파는 게 땅이 훨씬 더 잘 파질 수 있잖아요. 그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귀족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토지를 자신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노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민들을 이용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토지는 삼국시대 때 농사 후에 여러 해 묵혀두어서 지력을 회복해야만 했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요렇게 땅이 있어요.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물의 경우에는 땅 아래 요렇게 뿌리를 뻗어가지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라겠지, 그지? 그렇겠지? 네. 자,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여기다가 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은 얘는 여기 있는 영양분을 싹 빨아먹으면서 자랄 거야.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1년 농사가 지으면은 이 땅의 영양분이 어떻게 될까? 고갈되겠죠.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1년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작물을 심으면은 잘 자랄까, 잘 안 자랄까? 안 자라겠죠. 그죠? 영양분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낙엽이 쌓이고 새로운 흙이 덮이고 하면서 영양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여러 해 묵혀두어서 지력을 회복해야만 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자, 시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매년마다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거름이나 비료를 통해서 고갈된 영양을 무엇 해주고 있어요? 보충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농촌에 가면 지나가는 소똥 냄새 나는 거 많이 못 맡아봤니? 한 번쯤은 경험 있지 않을까? 그죠? 왜 밭에다가 사람의 똥이나 소똥을 뿌려줘? 그 똥에 있는 무엇을? 영양분을 땅에다가 보충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시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땅에서 농사 짓지 못하고 한번 농사 지은 다음에 오랫동안 땅을 쉬게 해줘야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업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됐나요? 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농업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언제 물건을 사나요? 필요할 때 사죠. 그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나요? 못 사요. 그죠? 일단은 내가 먹을 게 충분하고 먹고 남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거 아니야. 그지? 농업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별로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일부 귀족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상업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라에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관청, 국가의 기관에다가 소속시켜 놓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관영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수공업의 형태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별로 재미는 없어도 이해는 잘 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 고대 국가 시기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삼국의 경우에는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원래 어디서 출발하였다?
연맹 왕국에서 출발하였다. 왕이 있어도 왕이 국가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왕이 모든 영역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각각의 부족장이 있어서 부족장들을 다스렸다. 따라서 나라의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들은 왕이 여러 명의 부족장과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할 때 이런 상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똘똘 뭉쳐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작업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왕권 강화, 중앙 집권화 또는 중앙 집권 체제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하면은 중앙 집권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바로 옆에 중국이란 나라가 먼저 중앙 집권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중앙 집권화를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중국이 중앙 집권화에 이용하였던 율령, 불교, 유교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원래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나머지 부족장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왕 아래 신하로 만들어서 왕이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만 과거의 부족장 세력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힘을 강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랑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족장들을 왕의 신하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일부 특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중앙 집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왕 아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왕족들과 그리고 귀족들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신라의 경우에는 왕족인 진골 귀족과 그 아래 육두품에서부터 사두품까지 내려오는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진골 귀족과 육두품부터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골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 이야기했었지. 배운 적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신분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진덕 여왕이 자식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서 모든 진골 귀족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춘추 무열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따라서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신라의 왕들은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야?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진골 귀족인데 왜 너네만 왕을 해?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진골 귀족들은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철저하게 약화시키고 숙청하고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왕권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한편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다스려야 될 영토가 넓어졌고 다스려야 할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죠? 훨씬 더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인 율령체제를 도입을 해서 더더욱 중앙집권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것이 통일신라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 표 때문이에요. 자, 통일 이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 일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관직 수행 대가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족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시급이나 녹읍 같은 것들을 줬습니다. 읍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읍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너는 저 마을과 저 마을 주변에 있는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네가 가져가도록 하여라. 라는 게 바로 노급과 시급의 개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네가 데려가서 너를 위해서 일을 시킬 수도 있다. 라는 형태로 관직 수행의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게 바로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한 수조건의 지급인 것이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킬 수 있는 권리,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시급이나 노급을 받은 신라 귀족의 경우에는 이 세금도 마음대로 거둘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겠죠. 그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관직 수행의 대가가 지급될 때에는 농민에 대한 귀족들의 지배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통일신라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이 귀족들의 힘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다?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인간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와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일도 시킬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물건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통일신라 시기에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력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통일 이후에 신라 신문왕 때 오게 되면은 노급과 시급 대신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시급은 아니에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자,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까 읍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았어요. 다만 농사 짓는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걷어갈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 여전히 강력한 권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관료전을 지급되면서 귀족들은 이제 농민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시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죠?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귀족들을 약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한편 선생님이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땅과 인구가 넓어졌기 때문에 넓어진 땅과 인구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더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필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에서 더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인 율령체제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수나라 당나라 때에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균전제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균전제란 모든 농민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균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수나라 당나라에서는 모든 농민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지급하였을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죠. 농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뭘 더 잘 내요? 세금을 더 잘 내요. 그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얘네들은 세금을 더 잘 낼 것이고,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수나라 당나라에서는 균전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세금도 더 잘 거둘 수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에 더 잘 가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됐나요? 네, 대단히 보고 배우고 싶었겠죠. 그죠?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었겠지. 그지?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에 성동왕 때 오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백성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를 정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는 이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잠깐 다음 페이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신라 촌락문서, 민정문서 또는 신라 장적이라고도 하는 문서입니다. 1933년 일본의 도다이지 동대사라는 절에 효소인 정창원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 천황 가문들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보물들을 보관하는 보물창고입니다. 자, 여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선물을 준 불교 경전 한 세트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포장지가 있었어. 그래서 포장지를 벗겨봤는데 포장지에 글자가 뭔가 많이 쓰여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싶어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느냐? 신라에 있는 사해점천, 사라지천 4개의 촌락에는 몇 명이 살고 있으며 몇 집이 있으며 가축은 몇 마리 기르고 땅은 몇 평이 있으며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과일들이 열리는지,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신라에서는 어느 마을에 누가 몇 명 살고 있으면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했을까? 뭐 하려고? 세금 거들라고. 그지? 이렇게 철저하게 백성들의 재산 수준을 파악을 해서 신라에서는 세금을 걷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왜 일본에 건너가는 선물용 포장지로 쓰였을까? 9반 애들을 못 맞췄어요. 이거 맞추면 너희들 9반 애들보다 훌륭한 애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왜 불경 포장지로 쓰였을까? 답은 여기 페이지 안에 있는데 3년마다 바꿔야 돼. 그렇죠. 훌륭합니다. 야, 10반이 훨씬 낫네요. 자,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는지 늘 똑같은 사람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구도 변하고 가축수도 변하고 토지의 크기도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네, 아무튼 촌장이라고 하죠. 그죠? 아무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촌주가 3년마다 파악을 해서 작성을 했거든. 따라서 3년 전에 작성된 문서는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종이는 귀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불경 포장지로 재활용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토지 공납역을 이것을 통해서 부과를 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조세로 거두었고 직물과 특산물을 공납으로 거두었고요.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수취하는 역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거나 국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군역 또는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할 때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요의 형태로 부과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선생님이 시간이 모자라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알아듣고 있는 편이지, 그지? 9반 애들도 못 맞췄던 거를 맞출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 10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조금 빨리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댓글들 달려요. 말 좀 느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 통일신라 시대 때의 산업을 보도록 합시다. 자, 상업 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신라수도 금성 경주에는 원래 동시라고 있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오게 되면서 거기에 시장을 추가로 더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는 경주의 동쪽에 있는 시장이라서 이름이 동시였고요. 나중에 추가된 시장은 서시와 남시입니다. 서쪽과 남쪽에 있었던 시장 두 개가 더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상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발달하였다. 더 많은 사람이 상거래를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상업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시전이라고 하는 감독관청을 두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수공업의 경우에는요. 왕실과 귀족들이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관청을 두고 노비와 기술자를 소속시켜서 물품을 생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역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인 관영 수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어떨 때 관영 수공업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상업이 그렇죠.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을 때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비록 삼국시대 때보다 상업이 좀 더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발해 봅시다. 발해는 추운 북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날씨가 추우면은 벼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경우에는 밭농사 중심의 농사를 지었고 벼농사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드넓은 만주벌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만주벌판에서 가축들을 기르는 목축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출품은 가축에 해당하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의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는데 왜 상업이 발달하지? 교류? 상업이란 게 뭔가요? 우리 주변에 흔한 물건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죠, 그죠? 우리는 어떤 거 사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걸 사죠, 그죠? 따라서 상업이란 무엇이냐? 이 동네에서는 흔한데 저 동네는 없는 거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가져가서 파는 게 상업이잖아요, 그죠? 물이 없는 나라한테 물을 가져가서 파는 게 상업 아닙니까, 그죠? 네, 따라서 상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통이 발달해야지. 인간과 상품의 이동이 편리해야지 교통이 발달해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공업으로는 금, 은, 구리, 금속 등 금속화공업과 직물업, 옷감 만드는 산업이죠. 도자기업 같은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국사 배움책 몇 페이지냐면은요 블라블라블라 32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빈칸 3개밖에 안 되니까 얼른 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는 동안 선생님은 프린트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시간이 좀 모자라고 바빠서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같이 한번 빈칸에 채운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경이라고 했네요. 신문왕 때 귀족들한테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였네요. 자, 한편 통일신라 시대 때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관청을 두었는데 이름이 무엇이었었나요? 시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게 다들 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원래 1시간에 파워포인트 하나 했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짧아서 사회까지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간에 끊길 겁니다. 네. 10반에서, 9반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문화 파트 내용이 좀 많아서 문화 파트를 한 2시간에 나눠서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진도를 좀 미리 빼놓을 필요가 있어서 두 가지 주제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삼국시대 때 신분제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고대국가 시대, 삼국시대 때 가장 중요한 테마는 무엇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하는 과정이다? 중앙 집권화를 이뤄내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석기 시대까지만 했더라도 평등했던 인간 사회가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인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특히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연맹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남들보다 우월한 경제력과 무력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정복 활동을 통해서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부족들이 하나 둘씩 강력한 집단들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 나갑니다. 여기에서 정복한 집단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계를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복당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낮은 위계 서열을 갖게 되었겠죠. 그죠? 그 과정이 신분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신분제도는 부여나 초기 고구려, 삼한 같은 나라들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정복한 집단을 이끄는 정복한 부족의 족장의 경우에는 호민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래 평민들을 지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족장들을 일컬어서 부여에서는 가, 고구려에서는 대가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마을에 있는 부유한 지배층들인 호민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래 있는 하호라고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들을 지배하였다라고 하고요. 신분 계층의 최하층, 가장 아래층에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노비라는 사람이 존재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과거 부족장 세력들의 경우에는 왕 아래 신하로서 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 때의 지배층인 귀족들의 경우에는 과거 부족장이었던 세력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인층이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들을 관인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삼국시대 때 관인층이라고 한다면 귀족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거 알아요. 졸리는 거 알아요. 이게 이제 스토리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재미없는 거 빨리 지나가고 재미있는 부분으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의 사회 경제적 특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법과 제도, 율령으로서 보장되는 것이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평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고 나라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세금 더 잘 낼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평범한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 나라의 자금의 원천이다. 돈줄과도 같았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귀족 세력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평민들, 농민들을 수탈, 빼앗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시대 때 신분계층의 최하층에는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 천민이 존재하였고요. 거의 대부분은 노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노비가 되느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들, 또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비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사람입니다만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한 개인의 재산 또는 왕실이나 관청의 재산이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노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솔거노비와 외거노비예요. 솔거노비란 주인이랑 같이 살면서 주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일컬어 솔거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거노비란 밖에 사는 노비라는 뜻이거든요. 귀족이 땅을 자기 집 주변만 가지고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멀리 떨어진 곳에 내 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내 땅을 농사 짓게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비 거기서 살아, 너 거기서 농사 지은 다음에 생산물 전부 다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노비들을 일컬어 외거 노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신분 계층이 구성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신분 계층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요, 왕족은 고씨였고요. 과거 5부족 상태였을 때 각 부족장 출신의 사람들이 귀족 계층을 형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형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모습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떠올려봅시다.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 왠지 고구려 사람들 뭐 했을 것 같아? 잘 싸웠어. 용맹한 모습이 쉽게 떠오르죠. 그죠? 왜 고구려는 용맹해야만 했느냐? 사실 고구려가 처음 자리 잡았던 졸본 지역의 경우에는요,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침략과 약탈 같은 것들을 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굉장히 상무적인, 그러니까 용맹함을 옳게 여기고 용맹함을 존중하는, 숭상하는 그런 어떤 기풍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에게 항복을 한다, 패배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쟁을 이끌었던, 전투를 이끌었던 장수를 사형을 시키는 이런 엄격한 형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도둑질하다가 걸리면은 10배 이상으로 물어줘야 되는 이러한 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또는 인간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얼마나 더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이 좌우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 백성들이 내가 너무 말을 했나? 다시. 자,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은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걷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백성들을 무엇할 필요가 있나요? 돌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야. 그지? 왜? 세금 낼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국 천황 때 실시된 법이었어요.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겁니다. 보릿고개라고 들어봤나요? 보릿고개?
들어봤죠, 그죠? 우리나라는 언제 사람들이 가장 배가 고프냐면은 지금 요맘때가 제일 배가 고파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가장 배고픕니다. 가을에 쌀을 수확을 했어요. 겨울 내내 먹었어요. 봄이 되어야 보리를 수확을 하고 먹을 게 또 생기는데 아직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먹을 게 딱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십상의 시기. 우리는 그 시기를 가지고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기에 굶어 죽지 않게 곡식을 먹을 거를 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언제 갚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먹을 게 많은 가을에 갚게 하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굶어 죽는 일을 막고 계속해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 보면은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그러니까 고구려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의 크기가 좀 다르네요, 그죠? 크게 그려진 사람도 있고 여기 우산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그맣게 그려져 있네, 그지? 왜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 그렇죠. 신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에 따라, 인물의 신분에 따라서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도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백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여에서 고구려를 거쳐서 한강 유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제를 보면은 부여 고구려랑 많은 모습들이 닮아있는 혹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백제의 왕족들은 무슨 성씨를 썼냐면은 부여씨를 썼어요. 성이 부여였어. 이런 걸 보면 부여의 연관성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죠? 의자왕의 아들이 부여융, 부여풍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8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형벌을 시행하였다라고 해요. 반역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패배하거나 살인한 사람은 사형시켰고요. 도둑질은 좀 약하네요. 물건 훔쳐가면은 2배로 배상하게 된 이후에 자기 고향에서 추방시키는 귀양 같은 형벌을 내리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한편 신라의 경우에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연맹왕국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부족적인 전통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요.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은 힘드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의 사회 모습 마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삼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고대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늦게 들어오고 프린트 나눠주고 허둥댔는데도 그래도 집중해서 수업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고마워요.